상승 마감했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하면서 통화 부양 기조가 더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러나 애플의 추락으로 나스닥 지수는 홀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각각 0.77%, 0.57% 상승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12%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확실시 됐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에 합의했다는 소식도 시장 분위기를 개선시켰습니다. 이날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3% 오른 313.42로 마감하며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별국 증시는 독일이 1.2% 이상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각각 0.92%, 0.59% 상승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핀코의 최고 경영자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주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엘 에리언은 1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 양적 완화 축소가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며 연준이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에서 자산 매입을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정도 줄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엘 에리언은 또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힌트를 주는 선제적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이 0.4% 상승하며 6개월 내 최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산업별로는 전체 산업 생산이 75%에 이르는 제조업 생산이 0.7% 증가하며 산업 생산 반등을 주도했습니다. 특히는 앞선 7월에 0.4% 감소해서 증가로 급선회했고 0.4% 증가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상회한 것입니다. 아울러 8월 중 가동률은 77.8%를 기록하며 앞선 7월에 77.6%를 상회했고 시장 전망치에도 일치했습니다. 9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6.2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달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보였지만 지수는 넉 달 연속으로 기준치를 웃돌며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용지수가 10.84에서 7.53으로 조정세를 보인 가운데 제품 가격 지수는 오히려 높아졌고 신규 주문 지수도 향상됐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미국 내 지역별 제조업 경기 지수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돼 미국 제조업 경기를 읽을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 증액과 관련해 의회와 어떠한 협상과 타협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지난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 5년째를 맞아 백악관에서 진행된 연설에 거서 이같이 밝히고 의회가 보여주고 있는 무책임함의 극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던 지난 5년 전과 같은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한인 16조 7천억 달러에 이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임시 방편으로 지금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해왔습니다. 이마저도 10월 중순이면 모두 고갈돼 부분적인 정부 폐쇄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출발합니다. FOMC 개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제 있었던 소식이죠.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서 사퇴한다는 소식이 가장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옐런 부의장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통화 부양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애플의 하락 속에 약보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특히 독일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무리 소식 정리해보면서 최대한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과 함께 자세한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슈 점검해보기 전에요. 먼저 앞서 마감됐었던 뉴욕 증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애플 때문에 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서머스 전 장관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 사퇴했다는 소식이 미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한 사람의 사퇴 소식이 이렇게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호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리스크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만큼 이제 안도랠리 그런 형태가 나오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는 좀 하락이 됐습니다. 이를 그 애플이 좀 하락이 깊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는 0.77% 15,494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마이너스 0.12% 3,717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0.57%가 오른 1,697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리아 리스크 부담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안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유가 시장에서는 그대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텍사스 서부 중진류는 106달러 59센트로 1.5% 하락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에어프랑스와 KLM이 5.9%, 보잉이 뉴욕 시장에서 3.7% 오르는 등 이런 항공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다소 좀 부진했는데요. 미국의 8월 산업 생산은 0.4% 전월 대비 오른 수치가 나왔지만 예상치 0.5% 증가보다는 소폭 미달한 수치가 나왔고, 뉴욕 제조업 지수도 수치상으로는 경기 확장 기조를 맞췄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다소 좀 처진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했는데요.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FRB의 의장으로 수락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서머스가 낙마한 안도랠리 이런 그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영국의 FTSE 지수가 0.59%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도 1%가량 상승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0.92%가 올랐고, 이탈리아 MIB 지수,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 모두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오늘 애플 주가가 3.18%가 내린 450달러 12센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 차이나 모바일과 신제품이죠. 아이폰 5S와 5C의 판매와 가격 협정에서 다소 현재 진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나오지 않은 그런 내용에서 투자자들이 의구심을 가졌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좀 높게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애플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이런 시각과 조금 그 격차를 좀 좁혀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UN 조사단이 결국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는 내용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은 시리아의 화학무기 폐기에 이제 공식적으로 합의를 한 상황인데, 향후 파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 이제 외교적인 노력으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 관찰할 부분이 시리아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국제 통제권에 시리아가 이제 합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러시아가 이제 중재안을 내놓고 이를 이제 따라가는 수순인데요. 이것이 이제 시간 끌기용으로 만약에 나올 경우에 미국에서 이 군사 공격의 상하원 비준을 이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이 내용에서도 나올 수 있는 카드로 잠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아주 현재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제 파리에서 프랑스와 영국 외무장관을 만났고,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외무장관과도 연석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유엔이 화학무기 사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시리아가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화학무기 포기안을 지체하거나 이를 숨길 경우에는 무력 공격이 언제든지 가능한다라는 부분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이 합의를 했고 어제 파리에서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리스크가 많이 현재 회자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잠재적으로는 시리아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백악관이 현재 로렌스 서머스가 FRB 의장에서 일단 낙마가 됐기 때문에 이 무력 공격안을 비준을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는 상하원에서 이를 즉각적으로 순조롭게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시리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잠재적 리스크만큼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상기시킬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유엔 조사단이 발표한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부 보고서는 아직까지 그 진행 중인데요. 네. 일단 그 화학무기 그 사용 여부는 네. 그 확실하게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어제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를 밝혔는데요.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그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갔는지는 추가적인 세부 보고서에서 나올 텐데요. 이를 이제 유엔 안보리 주요 국가들에게 보고서 형태로 현재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8월 마지막 주였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유엔의 그 화학무기 조사단이 들어가서 약 4일간 시료를 채취를 했습니다. 이를 2주간의 화학무기 사용 여부를 판단을 했는데요. 현재 살인가스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반 총장은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을 했는데요. 따라서 현재 러시아가 마련하고 있는 국제 시리아 화학무기 포기안, 이달 말까지 화학무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을 하고 11월 말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이를 모두 폐기하는 수순으로 현재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는 점, 네. 또한 이 살인가스를 통해서 무고한 시민이 1,400명 이상 현재 사망한 이런 내용이 유엔에서 담보됐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카드는 현재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리아 관련 문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또 리먼 브러더스 사태 5년째를 맞아서 백악관에서 진행됐던 연설을 통해서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 의회에 어떠한 협상과 타협도 하지 않겠다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9월에 처리해야 될 그 안건들이 좀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하나둘씩 이제 살펴봤는데요. 시리아 문제는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 이제 미국의 정부 예산도 공화당과 민주당이 현재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진통인데요. 부채 한도 상행 협상도 9월 말까지는 처리를 해야 조금은 좀 숨을 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오바마 대통령은 리만 브러더스로 인해서 그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제 5년 차가 됐다는 이런 부분에서 회고를 하는 이런 그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은 주고받기식 그 논리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공화당은 직접적으로 현재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묵묵부답 형태인데요. 계속적으로 공화당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시행 예정 중인 이 오바마 케어가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이런 부분을 1년 연기해달라고 계속적으로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 부채 한도 상행 협상이 삐걱거리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뉴욕 증시가 큰 파란을 겪었던 부분을 다시 상기를 시키면서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행 협상을
주고받기식 그 정치적인 협상 테이블로는 옮겨가지 말을 것을 현재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서머스의 낙마로 인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조금 더 공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에서는 그 리스크 부담이 조금은 좀 올라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2일에는 독일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여전히 메르켈 총리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연휴로 네. 푹 쉬게 되는데요. 예. 이번 주말이죠. 일요일 날 메르켈 총리가 독일에서 이제 총선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2개의 총선이 있는데요. 하나의 총선은 이미 이제 거쳐갔죠.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주가 케빈 러드 총리가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자유당의 토니 에벗 총리가 새로운 정부를 현재 꾸려가는 이런 수순으로 나오고 있고요. 유로존에서는 이제 22일 날 그 총선이 치러집니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이 40%의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기독민주당과 연정 파트너인 기독사회당과 자유당이 지지율이 많이 못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연정을 이끌고 있는 여당 연합과 야당 연합과의 표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민주당이 지지율 측면에서는 1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을 꾸미더라도 현재 메르켈 총리가 차기 총리로 계속적으로 봉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호적수인 이 사회당의 페어 스타인브룩 후보는 현재 26%의 현재 지지율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메르켈 총리가 안정적인 승리를 꾸릴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연정을 가져가고 있는 사회민주당과 자민당의 득표율이 5% 이하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그 사회당인 페어 스타인브룩의 그 사회당과 연정을 꾸릴 가능성도 높다고 현재 그 독일의 공영방송인 JDF가 현재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래저래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 유로존의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말 독일의 총선 결과를 한 번 더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 준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이 시장 긴축을 주장했었던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차기 연준의장 후보에서 사퇴하자 어제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꾸준하게 17일째 이어졌고요. 코스피가 1% 올라서 2010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흐름 정리해보고 또 추석 연휴 앞둔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번 주에 또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오늘 흐름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장을 좀 보니까, 당초에 하여튼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승 배경에는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외국인의 매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서머스 랠리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19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아마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면, 아마 전일 조정을 좀 받았을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서머스가 아침에, 갑자기 이제 사의를 표명하면서,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시장의 긴축 우려감이 확대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지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결국 이제 전일 강세를 보였던 것은 일단 자동차가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자동차가 한 2%에서 3%대의 상승을 보여주니까, 결국 자동차 쪽에 납품을 하는 철강 쪽의 부분이 확대되면서 특히나 자동차 쪽과 관련된 철강 업체들이 상승이 더더욱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철강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화학 건설 정도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좀 돌아 나오는 그런 패턴을 좀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지수와 초대형주를 관리하는 측면이라면, 결국 기관이, 이러한 어떤 틈새들을 이용해서 철강과 화학 건설 쪽을, 좀, 관리를 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다른 쪽에 초과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의 강세와는 다르게 이제 셀트리온이 아침부터 좀 문제가 됐었죠. 셀트리온 회장이 주가 조작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아침에 이제 동시호가의 하한가로 좀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중소형 쪽은 약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과 좀 대조적 분위기 보였던 게 금요일 날은 중소형주가 좀 돌아 나오는 분위기를 보이고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에서 대형주 쪽으로는 서머스 랠리가 작용을 하면서 플러스 요소를 좀 작용을 했고요. 중소형주 쪽에서 셀트리온 효과가 마이너스로 작용을 하면서 중소형주의 약세 현상도 좀 나타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셀트리온 많이 약했는데 결국 장 막판 무렵에는 셀트리온은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중소형주들은 약세 국면으로 대부분 돌아서는 패턴을 보였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대규모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매수가 오히려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이제 독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파생과 연결되지 않은 순수한 매수는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루에 거의 4천억에서 5천억 대 정도의 대규모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콘텐코 상태에서의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현물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물 매도에 현물 매수 쪽의 방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외국인들의 지금까지의 방향은 선물 매수, 현물 매수를 하면서 같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형태의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지속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선물이 이제 갑자기 백오데이션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지금까지 프로그램 매수는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거기다가 이제 신규 매도까지 진행이 된다면 수급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순수한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펀드 쪽이 아니라 결국 파생과 연결된 한머니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수의 방향들을 쭉 끌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올려놓은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짜보면요. 어차피 오늘까지는 관망 분위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수의 방향을 어느 한쪽을 예단하고 방향을 끌고 나가기 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근데 분명히 FOMC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차분해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상당히 좀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FOMC 회의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거의 무시를 하고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전일도 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러한 환경들이 미 국채 금리가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떤 양쪽 하나 규모 축소에 대한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다면 미 국채 금리는 하향 안정이 되어야지만이 현재의 지수대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놓고 본다면 지금은 주식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 국채 시장의 동향을 좀 잘 정밀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다른 것 같고 지수의 상승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지표 구조라는 부분을 밑바탕으로 깔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거를 결정짓는 것은 결국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수급을 통해서 지수를 이제 상승을 시켰고요. 거기다가 연기금 매수가 일부 가세하고 있지만 연기금은 지금 시장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것은 파생과 연결된 부분이 지수의 방향을 좀 끌고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연일 매도 공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2,000건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매도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일 좀 특징적으로 좀 발견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외국인이 지금 전일 처음으로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한 1200계약 정도 선물 매도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더 이어질 거냐, 연속성을 가질 거냐가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한 1.6 정도, 1.3에서 1.6 정도였던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선물이 급격하게 순간적으로 밀려가지고 앞부분에서 이제 백오데이션 상태가 나타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는 그동안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독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근데 전일 1200계약 정도의 매도를 펼친 외국인들이 오늘까지도 위험관리 측면에서 선물 매도가 이어진다면 선물 고평가 현상이 해소되는 거, 내지는 고평가 규모가 좀 축소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프로그램 매수에 의존했던 현재 장세는 프로그램 매수 규모 축소라는 것은 결국 반대쪽에서 쏟아지는 기관의 차익 매도를 받아내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콘텐츠 상태가 더 확대돼야지만이 현재 지수대나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프로그램 매수 규모 축소, 그리고 선물 고평가 구간의 축소 규모, 이렇다면 결국은 수급 악화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지수를 그렇다고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마 대형주의 상승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일반인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돌아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외국인의 파생과 연결된 매매의 방향들, 선물의 고평가 축소,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규모의 축소, 이런 부분들을 향후 시장의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장세에 대한 방향을 좀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의 김용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장 전략시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주간 기준으로 테마 업종과 업종들, 상승 업종들 모두 살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과 약세를 보였던 업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철도주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에 좀 기대감이 작용하였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적인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조주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풍력 같은 이런 전방 산업의 회복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었고,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좀 정부의 원격 진료 법제화를 좀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우선주는 거래소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난주에 약세를 보였던 방산주나 석유 유통주 같은 경우는 시리아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고, 아이폰 5S 관련주는 신제품 출시의 실망감, 그리고 에스텍스 그룹주는 에스텍스 중공업의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세 업종과 약세 업종을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먼저 강세 업종 쪽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철도, 조선, 단조, 헬스케어, 우선주 들어와 있네요. 네, 일단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크선 운임 지수가 좀 크게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좀 성과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운임 상승이 좀 수익성으로 기대가 되면서 조금 더 환경 우호적으로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조주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선들의 전방 산업의 회복세로 함께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앞으로도 글로벌 경기 회복의 수혜라든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당분간은 투자 심리를 더욱 자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주 같은 경우는 정부가 병원이라든지 의원에 원격 진료를 법제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산업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관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종목 위주로 조금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우선주들이 좀 이유 없이 하는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는 좀 투자
주의까지 당부를 한 상황이고요. 특히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이런 관리 종목이 지정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상장 폐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와 헬스케어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셨지만 급등했던 우선주에 대해서는 투자 경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약세 업종 살펴볼게요. 자세한 하락 이유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요. 네, 그리고 아이폰 5S 관련주가 좀 네. 지난주에 하락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아이폰 5S가 출시되자마자 그런 혁신 수준에 대한 좀 실망감이 아무래도 부품주에도 좀 타격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초로 적용되었다는 그런 지문인식의 기능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문인식 기술을 가진 종목들이 오히려 더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러한 기술로 인해서 조금 전자 결제 방식도 좀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자 결제주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석유 유통주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시리아의 화학 무기 제한을 포기를 제한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조금 시리아 합의안에 조금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차적으로 시리아 사태 우려감이 조금 해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가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세를 보였던 업종까지 향후 전망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한 주, 이번 주는 이제 오늘 화요일장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한 주 동안 투자해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주목해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실적 개선에 기대감이 있는 좀 업종 위주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와 좀 레저 관련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유럽 등 이런 글로벌 경기의 회복에 따른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오히려 더 실적이라든지 수주가 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좀 지속적으로 좀 성과 상승으로 인해서 좀 수익성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동안의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오르면서 좀 조정은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중기적인 추세는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레저 관련주 같은 경우 그동안에 좀 소외가 되었던 투자 심리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좀 추석 연휴를 시작으로 해서 10월까지는 중국의 국경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좀 어김없이 국내 방문객 그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한 주 동안 또 주목해볼 만한 업종으로 조선주와 레저 관련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JB스타크 김진경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 그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 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마이클 바 미시간대 교수가 금융부문에서 강력한 개혁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5년 후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5주년째를 맞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클 바 교수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2010년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서 또 재무부 차관으로 역임한 적이 있었죠. 많이 노력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요. 다시 한번 5년 후에 또 다른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개혁을 얼마나 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볼커법이라 해서 자기 자본으로 주식이라든가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의 부채가 10% 미만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 또,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대해서 모기지론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모기지론 역시 대체할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제기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금융위기가 또 올 거라고 보는데, 예. 그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사실 금융 시스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쓴 카드가 너무 다 썼다. 그러니까 새로운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 쓸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 유로존이나 일본 쪽에서 방향성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독일, 프랑스 빼면은 거의 다 적자예요. 독일, 프랑스가 다 지탱하고 있는 거지. 나머지 유로존 15개국은 거의 아마도 힘들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그리스라든가 또 키프로스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유로존에서 탈퇴시키지 않는 결국 금융위기가 다시 올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5년 안에 미국이 양적 완화했던 것을 회수하면은 다시 쓸 카드가 생기지만, 회수하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아주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금융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양적 완화 축소로 해서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라는 부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금융개혁에 의해서 그걸 못해서 오는 어떤 그런 불안감은 아닐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박 교수의 의견은 이랬습니다. 금융개혁이 지금처럼 앞으로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미국에서 5년 후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금융위기는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것도 김동섭 이사님이 마찬가지로 동의하신 의견인데요. 조금 더 다릅니다. 금융위기 결국에는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유로존 그리고 일본 쪽에서 금융위기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점은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의회 연방정부 부채 상환 증액 협상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달까지 미국 양당이 부채 상환 타결을 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제 국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됐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한 번 더 몰아놓고, 그 시점 이후에 그리스가 터지면서 유로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유로존 문제로 인해서 또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역시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죠.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오바마 케어를 1년을 연기하던가 전부 일단 시장에서 연기하는 쪽을 한다면 정부 부채 상환을 늘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공화당 쪽에서 사실 이거 가지고 발목을 잡으면 안 되죠. 정부가 폐쇄가 된다면 정말 많은 국민들 중에서, 공무원들도 국민이죠. 그들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사회복지도 지급이 안 되고 국채 이자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 공화당이 너무 강수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더 이상 이 정부 부채와 오바마 케어는 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 1년 거의 다 됐나요? 정부 부채 상환을 해주는 대신에 시퀘스터를 했거든요. 시퀘스터가 문제가 돼서 지금 정부 지출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군사 관련해서도 국방비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이 현재의 결론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부 지출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정부 부채 상환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공화당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공화당이 제가 볼 땐 합의를 봐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P가 신용등급을 강등해서 그렇게 위기가 왔는데, 무디스라는 피치는 신용등급을 강등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번에 만약 협상이 안 되면 강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위험한 절벽 끄트머리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걸 그래서 물고 늘어지긴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도 이거 물고 늘어졌다 결국에서는 대선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두 번째 또 문제가 이 대선 문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의한다면 결국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합의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가 디폴트 상대에 빠질 수 있는 위기 사태에 초읽게 들어간 미국. 현재 타협이, 빠른 타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김동섭 이사님, 극적으로 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긍정적인 전망 내주셨습니다. 마지막이죠.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마켓워치는 테이퍼링을 앞두고 투자자들은 노동시장 건전성, 미 연준의 선제 안내, 2016년 경제 전망, 주택시장, 낮은 물가 상승률 등 5가지 이슈를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5가지 막판 변수들을 짚어준 건데요. 당장의 테이퍼링으로 본다 그러면은 5가지가 아니라 3가지죠. 예. 하나는 이제 뭐냐면 고용의 건전성. 이 고용이 굉장히 안 좋죠. 뭐냐면 구직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구직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제 빈곤층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 양적완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1%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 결국 미국이 인플레이션에서도 일단 실패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경기부양책이 실패나 똑같은 거죠. 다른 건 살아났어도 자기들이 목표치 한 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이건 좀 안 좋은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인데 이 3가지 정도가 아마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자네 델렌이 그 기대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자네 델렌은 고용에 관심이 많고 완전 고용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고용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네 델렌이 그래서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이 3가지만큼은 좀 봐야 된다. 문제는 뭐냐면 고용이 6.5% 그러니까 실업률이 6.5% 밑으로 내려오게끔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직 포기자가 많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70%대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양적으로 봤을 때는 6.5 밑으로 시장에서 관망세를 가져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어쩌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의 경제 성장은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쯤 되면은 그 금리를 제로금리에서 금리 인상을 합니다. 금리 인상했을 경우에 경제가 얼마큼 살아날 것이냐를 보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가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고용 때문에라도 아마 양적 완화 축소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지금 시장에는 테이퍼링이 다가왔지만 그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가 없다라는 거죠. 테이퍼를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는 재료가 더 많은데 그게 바로 앞에서 말한 고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국 예산안, 그 다음에 정부제 상한 문제가 다 걸쳐 있기 때문에 FRB로서는 시장에 충격을 주기를 전혀 원치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달이죠. 그러니까 오늘 밤과 내일 사이에 테이퍼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미국의 실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자리 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또 고용 포기자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질적인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는 말이겠죠. 물가 상승률도 목표보다 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9월 이번 주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넷 옐런을 바라는 이유도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번 9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심스러운 김동섭 이사님의 전망이었습니다. 한 질문 더 드릴게요. 이제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추석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은 반쪽짜리 휴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FOMC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FOMC 결과에 따른 다음 주 시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시장은 굉장히 좋아질 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르고 있다는 것은 테이퍼링에 관심이 없다. 시장은. 예. 지연돼서 연기되든지 아니면 축소하더라도 경기가 살아나는 정도로 시장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테이퍼링하게 되면 저리로 돈을 끌어다가 투자했던 그들은 돈을 딴 데다 투자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계가 엄청나게 우리나라 들어오고 있다. 네. 그래서는 시장은 상승 마인드가 유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차별화된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 그 전 세계, 특히 유럽도 지금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이 테이퍼링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 물론 4일 정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일부 좀 할표성은 있지 않을까. 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상방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에 조금 일부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번 주 테이퍼링이 나오든 지연이 되든 간에 국내 증시 차별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외국인들의 매수 꾸준하겠고 증시 강세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추석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